지금 부동산 매입, 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차이나 자본의 공습은 제주도 땅 매입한다, 아파트 구매한다고는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의 2.0의 차이나 자본의 공습이 저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승찬 교수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중국의 제조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슈를 가지고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중국 정부의 용산 땅 매입 사건과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최근에 기사화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중국 대사관이 남산 터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예전에 골프 연습장 하던 거기 부지를 산 거예요. 그 당시 한 300억 정도 샀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된 것은 그게 왜 용산이냐.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예전 용산 미군 기지에서 한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의도가 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략적 토지 매입의 의도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업이 아니라 중국 대사관이 샀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은 거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전략 경쟁, 특히 2018년도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부분에서 이런 또 미중 간의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느 정도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와서 보면 대통령실 있는 용산 쪽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 결정되기 전에 산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걸 짓겠다라는 것은 밝히진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문화원을 확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중국 관련돼서 많은 걸 중국인이 소프트 파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적인 거를 또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있는 전략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 각 부처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또 이거 다른 활용 용도로서 쓸 수는 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국가 기관 산업, 정부의 기관이 있는 반경 몇 킬로,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조금은 어느 나라에서 오는 돈이든 그게 기업이든 그게 중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그게 기타 국가의 자본이든 간에 이거는 심사를 하는 게 맞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지금 거의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사실 그렇거든요.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국가기관실 부분에서는 큐피스라 해가지고 외국인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주정부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부분에서 워낙 지금 경쟁 구도에 있고 지금 중국 유학생도 내보내려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트럼프 이에서는 하버드와도 지금 계속 지금 트러블이 있고, 괜히 그 여파가 우리나라 유학생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가장 많은 중국 유학생, 인도, 그다음에 한국도 많이 가죠. 이런 거 가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한 30개 이상 주에서는 아예 지금 중국 자본이 미국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금지를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업적인, 기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우리나라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다 만약에 미국과 똑같이 그래 하면 한중 관계는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중국만 못하게 하냐. 그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자본도 한국에 와서 지금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 자본은 되고 중국 자본은 되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서가 자꾸 이제 중국하면 괜히 싫고,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반중 정서가 지금 현중으로 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화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닌 것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을 다 왔다 갔다 연구를 하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전제 조건 아까 그런 기간 산업과 중요한 부적인 섹터에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되 나머지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중국 자본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한 색안경을 보는 것은 너무 확대 재생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중국인의 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그렇죠. 제주도 2019년도에 정말 많이 샀죠. 코로나 있기 전에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많이 샀고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부산도요. 건물, 아파트 그것도 많이 샀고 경기도도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안산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산 경우가 많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선 부동산을 토지를 매입하고 그 건물도 짓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좋은 케이스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있는데 그게 지금 제주도 같은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래서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기본적으로 토지의 중요도에 따라서 제주도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심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됐고, 그게 매체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또 보도를 하면 또 그게 안 좋은 시각을 보게 되는데, 사실 자체적인 사실인 분들 말씀을 또 들어봐도 너무 그때 중국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먹튀라고 하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하고 했는데 이게 건물을 짓고 나서 사용 용도가 애매모호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해가지고 토지를 하고 거기다 뭐 병원을 지었다든가, 병원을 짓는데 그 병원의 부분에 있어서의 할 것처럼 하다가 돈을 뺀다든가, 다운 그들이 있고 건물은 이상한 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 발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용도와 목적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좀 상대주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게, 중국은 중국의 토지는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른 거거든요. 중국 토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일반은 토지는 다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토지는 크게 국유 토지와 집체 토지라는 게 있어요. 국유 토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출항 토지라는 게 있고 획발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일단 국유 토지는 설명을 드리고, 획발 토지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농촌 토지입니다. 개인의 땅도 아니요, 국가 거도 아니요, 중국 과거의 청나라 시기에 지방의 지지들이 갖고 있는 돈인데, 이게 청나라가 무너지고 다 국유 토지로 편입시키는데, 이 토지는 그 당시 때 이제 지지들이 갖고 있는 토지, 실제 이걸 경작했던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체 토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국유 토지가 두 가지인데, 아까 출항 토지는 쉽게 말하면 유상 토지, 돈을 주고 내가 사용권을 가지는 거. 국유 토지는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권의 개념이었어요. 획발 토지는 무상의 개념이에요. 중국 계약이라든지 관공서 건물. 자, 그럼 좁히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권을 할 수 있는 건 출항 토지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도 집을 많이 샀다는 거죠. 외국 사람도 많이 샀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는 70년 동안 사용권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공장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사용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토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단 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소유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시킬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하는 부분에 최소한 용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게 중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사유 용도를 조금은 체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은 국유 토지니까 나중에 뺏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국이 2008년도에 물권법이라는 걸 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 2016년도죠. 자동 연장. 그러니까 70년 됐다 하더라도 상속도 할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그 용도에 따라 사는데, 만약 토지를 사는데 그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자꾸 건물을 안 짓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불을 하는 것은 중국 정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고가 날라오죠. 빨리 약속대로 건물을 지어라 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상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차이나 머니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전 세계적으로 다 하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중 감사가 심해서 토지 매입뿐만 아니라 건물 매입도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나라는 엄격하게 지금 금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정부 차원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연방자원은 항만, 공항,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방정부가 심사, 나머지는 주정부. 주정부가 50개 중에 30개 이상이 다 금지를 시키고 있다. 안 좋다는 이야기죠.
호주도 마찬가지죠. 또 중국과 관계 속에 좋은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또 중국 자본이라고 그렇게 또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관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느 나라를 벤치마크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원칙만 정하고 시장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된다. 중국 자본만 금지를 하면 한중 관계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 외국 자본을 못하게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매입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에 1차 중국 자본들이 우리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혹은 뭐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차이나 자본의 우리나라의 공습은 이제 기업 베이스로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매우 좋아 보이긴 할 수 있겠죠. 지자체에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그 기업들의 행위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제조 공장을 NA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차이나 자본의 공습은 우리가 봤던 그냥 뭐 제주도 땅 매입한다, 아파트 구매한다고는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의 2.0의 차이나 자본이 공습이 저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란 무엇이며 발표 이후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중국 제조 2025란 말은 많이 참 들으셨을 건데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전략 경쟁, 지금 패권 경쟁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나오고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계속 중국 양회에서 총리가 중국 제조 2025를 계속 외쳤어요. 중국 제조 2025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뭐 10대 핵심 산업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산업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인다. 산업의 고도화를 시키겠다는 거고 10개의 핵심 산업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낱개로 보면 한 260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중국 제조 2025 하면은 10개 핵심 산업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숨어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장비도 우리 같으면 뭐 마찬가지지만 소재도 뭐 첨단 소재가 있을 거고 정밀 소재가 있을 거고 다 기초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만 들어가서 보면 한 260개 정도 항목이 있다. 정리하면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 산업의 자립화를 높이는 매우 구체적인 KPI를 목표치를 제공해서 10년 안에 뭘 만들겠다라고 한 게 중국 제조 2025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6, 17, 18 양의 제일 중요한 전인대 개막식에 총리가 중국 제조 2025를 계속 외쳤는데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그 말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명확하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겁니다. 중국 제조 2025가 단초가 됐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생각은 이런 거죠. 중국은 그냥 덩치 큰 팬다로만 있길 바라는 거죠. 덩치 큰 팬다가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윤범 일으켜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러면 안 되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겠는데 이거 제재 들어가야 되겠는데 막아야 되겠는데 그게 2018년도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단초를 제공한 게 중국 제조 2025다. 그래서 중국은 2019년부터 그 말을 쓰기 시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게 2025년도가 10년이 되었다. 10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제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혹은 뭐 일본 이용계좌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한 거야?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한 거야?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수입 의존도를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결국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0대 핵심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빼고 우리 같은 뭐 조선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중국이 원래 목표치대로 지금 거의 다 KPI를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우스포스트, 모닝포스트가 그 260개 그 항목대로 자기들이 한번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전체 목표의 86%를 달성을 했대요. 까먹은 것은 반도체겠죠.
반도체는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서는 중국이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한 24%.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는 70% 목표였거든요. 안 됐죠. 미국이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국 제조 2025가 올해가 10년인데 지나 돌아봤을 때 뭐 10대 핵심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대중국 수출의 80%가 소재 부품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많은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업들은 지원을 하는데 공장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중국이 자립 안 될 때는 한국 걸 많이 썼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BOE 같은 데가 중국의 BOE가 LCD 넘버원이거든요. 우리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직원들을 왜 이런 구조조정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BOE라네. BOE가 공장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 걸 많이 사줬다고. 장비도 사주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깔아주고, 우리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BOE 하나만 공장 만들 때 10.5세대, 11세대 만들 때마다 사실 BOE는 돈 얼마 안 내요. 중앙정부가 한 50%, 나머지 한 40%는 또 지방에서 또 펀딩해. BOE는 공장을 다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이니까.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중국 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BOE한테 이제 한국 거 소재 부품 장비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 드러내고 중국 많이 올라갔잖아. 집어넣어. 이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바꿔 말하면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제조 2025가 1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제조 2025가 지금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말을 안 쓴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 어떤 식의 말로 지금 변형이 되느냐? 뭐 중국 제조 강국 이런 식의 말. 연도도 안 써 잘.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쓰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 말을 안 쓴다. 중국은 원래 이렇게 10주년이 되면 예를 들면 1대1로 했으면 1대1로 10주년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 어떤 성장이 있었다 이런 걸 막 데이터로 막 보여줘요. 공식적으로. 근데 발이 없어. 근데 학계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인민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구소 이런 데서 10년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를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체에서는 중국 제조 2025가 아니라 제조 강국 혹은 스마트 플러스 전략. 제조인데 플러스니까 융합이잖아.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름이 변형되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요즘 가장 질문 안 해도 계속 이야기가 되죠. 뒤에 질문하고 했다 나중에 다 편집하면 되잖아. 그렇죠? 재밌게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강의하는 주제가 중국 제조 혁신입니다. 우리 대기업분들이나 중견기업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실제 중국 쪽과 공장을 사업을 하고 계시고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교수님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 못 가보고 지금 탈중국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못 가본 사이에 지금은 조금 좋아서 중국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중국 지난 6,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가 마라톤 대회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격투기 대회도 하고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휴머노이드가 지금 칼군무 치고요. 사실 휴머노이드는 중국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났다고요. 요 최근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혁신이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 정말 힘들 것 같다.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제조 2025가 변형이 돼서 스마트 플러스 전략.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플러스 전략이 2019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가 안 쓰기 시작하고 스마트 플러스가 2019년도에 나왔고 2023년도에 중국이 로봇 플러스 전략을 발표를 하고 2024년도에 AI 플러스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러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플러스란 말은 융합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다 AI, 로봇, 우리가 자동화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거 하나 보면 막연한데 막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국가 주도해서 연동시키는. 그래서 그냥 로봇팔이 다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협력업체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교수님 강의 좀 해달라고. 왜, 뭐요? 아니, 저희가 지금 7년만 하면 갔는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에요. 도대체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걸 만드는 것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은 미국한 땡큐 해야 될 거예요. 때린 거는 뭐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자립도 으쌰으쌰가 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엄청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진행되는 2차 차이나 쇼크는 무엇이며 1차 차이나 쇼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1차 차이나 쇼크는 여러분 떠가입 때 우리가 중국 2001년도에 떠가입을 할 때 이것도 미국이 도와줘서 WTO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은 지금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WTO 가입도 내가 도와줘서 가입시켰는데 얘가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고 전 세계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넘버 3, 2009년도 일본을 제치고 넘버 2까지 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G2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게 1차 차이나 쇼크. 2차 차이나 쇼크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조 혁신에 기반을 해서 중국 제조 20에 기반을 해서 지금 싼 제품도 있겠지만 제조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2차 차이나 쇼크는 지금 보면요. 글로벌이 제조 산업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상품별로 했을 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넘버 1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엄청 많거든요. 70, 80%가 다 중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1등하는 제품, 중국 1등하는 제품에서 우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2, 300개 정도 제품이 넘버 1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몇십 대 정도.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디랩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정밀기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만들 때는 우리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산업에 있어서의 역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플러스, 로봇 플러스, 플러스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는 2차 차이나 쇼크가 몰려온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이 때문에 그 차이나 쇼크가 몰려오는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미중 간에 이제 있는 구도 속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 우회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이 가장 거점하기 좋은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차이나 쇼크, 제2차 차이나 쇼크를 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입장에 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중국 제조 2025가 안 쓰고 있지만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그러면 2025년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제조 2025는 2단계라는 게 있고 3단계라는 게 있어요. 2단계는 26년도부터 한 35년도까지. 그럼 그다음 3단계 36년도부터 또 2040 한 8, 9년도까지 중국이 만들어진 100년이 되는 2049년도. 그러니까 매우 구체화해 놓은 거죠. 바꿔 쉽게 말하면 중국 제조 2025의 2.0 버전이 저는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반도체 장비. 미국이 중국 제재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재했는데 계속 구멍이 있었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간 돌고 빼돌려서 결국 간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전쟁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막았는데 자꾸 이제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들어가는 막기 위해서 이번에 관세 전쟁에 지금 베트남의 46%, 캄보디아의 49%, 미국의 자국 산업을 키우는 목적도 있고 무역 적자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것도 있고 중국 제품이 우회해서 미국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0은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 10대 핵심 산업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더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되면 지금 제2의 차이나 쇼크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기업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 교수님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인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요. 우리나라 FDI가 한 345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떻게 보면 FDI 외국인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정부에서 막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FDI는 자금을 유치하는 거 좋은데 왜냐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된다. 작년 거를 보는데 345억 달러 정도를 보는데 누가 제일 많이 투자했나 보니까 중국 자본. 중국 본토랑 홍콩도 중국이 경제선 거니까. 이게 전체 우리 374억 4억 달러, 5억 달러의 5분의 1이 넘어요.
그 5분의 1이 중국 기업들이 투자했다는 이야기. 어떤 기업들이냐? 제조. 원래 중국 자본들 우리나라에 제조 투자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그러면 제조, 금융, 서비스 이게 업종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기업들의 공습이 초저가도 있지만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지. 저렴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제품. 우리 LG전자랑 삼성전자 같은 제품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시장에서 우리 로봇 청소기 로볼락이라는 중국 회사 제품은 지금 삼성이나 LG보다 훨씬 더 비싼데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를 찍고 북미나 유럽으로 또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유지료도 좋고 시장으로도 괜찮고 우리나라 걷자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자본들이 제조나 서비스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그런 현상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제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업인지 택가리만 하는 건지. 근데 그걸 잘 못하면 미국한테 우리가 또 우리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베트남이 하는 것처럼 베트남한테.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보면 우리 제조기업이 있는 여러 창원이나 대전, 세종 이런 데 좀 가서 좀 보면 이미 중국 기업들의 오파가 날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M&A를 하겠다. 자본을 투자하고 싶겠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화학적 융합은 좋다는 거지. 자본을 갖고 오고 내 기술력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나가는 거. 이건 기업적인 전략적인 측면에 괜찮다라는 부분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일단은 이런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가져올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있고, 그다음 정부가 너무 이걸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변화와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좀 우리 기업이나 산업계 이런 것들의 변화를 공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잘 모르거든. 왜냐하면 지방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잘 모른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2의 차이나 쇼크가 혹은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이런 것들로 해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기업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고 계속 그 분석을 하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처럼 가면 저는 지난 우리 3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탈중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진짜 우리가 중국과의 할 수 있는 이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초격차는요, 가까이서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중국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절대 초격차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중국 도대체 지난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함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저는 진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반도체 빼고 우리 제조업 다 무너질 것 같다고. 매우 심각한 이야기죠. 이 인식을 공유하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저걸 알아야지만 내가 유지를 할 거네, 저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정부와 기업들 간의 소통,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중국 이렇게 충돌하면요, 특히 관세 전쟁만 했을 때 전 세계 글로벌 GDP가 다 이제 1.6%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마다 다른데 결국 미국 트럼프 이게 이런 관세를 무차별한 관세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이런 패권 경쟁은 결국은 앞으로의 공급망을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특히 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은 관세 전쟁이지만 관세 전쟁은 지금 90일 동안 합의를 했지만 관세 전쟁을 제외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계속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휴전했으면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건 관세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관세 협상이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좀 공개 대응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협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관세 전쟁인데 지금 미국 너희들은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어. 중국에 팔면 절대 안 돼. 다른 나라에 팔아도 중국에 팔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관세 협상에서 수출 통제도 같이 올려. 그걸 같이 이야기해야지. 그럼 미국은 그건 아니지. 수출 통제는 빼고
관세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관세 전쟁만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 완전한 디커플링이 됩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기술은 그냥 탈동조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내부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했던 여러 미국 내에 있는 전문가 싱크탱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이런 첨단 산업, 이 첨단 산업도 좀 막연하시죠. 근데 그것도 나름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컴퓨팅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죠. 양자,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되는 카테고리들, 그린 테크놀로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카테고리들, 제약, 바이오 카테고리들, 나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카테고리는 다 100% 중국과 같이 못 간다라는 거. 왜? 그거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중국 주도의 공급망, 유럽까지 들어오면 세계 공급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또 어디를 따라야 돼?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스로 공급망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들어가면 그럼 중국과 또 배제되는데, 근데 지금의 공급망은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 말만 듣고 미국의 공급망이 들어가면 우리는 또 중간 제재가 되는데 우리나라 뿐이겠냐고요. 그럼 다른 나라 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영향이 커져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최소한 트럼프 위기에서의 4년은 글로벌 경제 거시적인 성장을 낮추는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산업의 공급망 자체를 바꿈으로써 혼란의 시기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지중 패권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이득과 손실을 얻을까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득과 손실인데, 이렇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보실 때 이득과 손실을 보면 아주 그냥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넘버원의 패권국의 도전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둘 간의 나라 간에는 충돌이, 지금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차피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이렇게 도전국이, 확실한 도전국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투키디스 함정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억제를 해야 되는, 제재를 해야 되는, 이득을 따진다고 했을 때 지금 매우 조급한데 이득을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제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중국이 지금 딥시크나 이런 첨단 산업의 성장이 매우 지금 미국의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지금 미국을 앞섰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왜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겠어요? 중국이 조선 선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결국 해양 경쟁력이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은 우리가 말해 군사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해군의 역량을 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경제 안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득보다는 미국의 이런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완전한 디커플링이 힘드니까 지금 미국 관세 전쟁에 보셨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중국산 휴지가 없으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제품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5월 달에 미국에 주문이 들어가야지만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제품들이 발주를 하지만 만들고 해서 해야지만 12월 달에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인데 휴전도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쌓아놓은 재고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도 안 싸우고 싶죠. 안 싸우고 싶죠. 중국은 그냥 그대로 갔었으면 반도체도 나름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안주까지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벌어졌어. 이미 미국이 마음을 먹었어. 그럼 중국도 오케이, 받아줄게. 그런 부분에서 힘들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 시진핑 입장에선 나쁘진 않아. 첫 번째, 일단 14억 명을 내가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잖아. 공고히 할 수 있잖아. 이번에 관세 전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자리가 힘들고 그래서 공산당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코로나 시위 때처럼 백지 시위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젊은도 엄청 많아요. 미국산 제품 145%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미국 손님들한테는 식사 비용에다 145%의 부가세를 때리겠습니다. 나이키 신발 안 시켰고 스타벅스 안 가겠다. 많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은 14억 명을 하나의 공고히 하는 계기. 두 번째, 이 양이 벌어진 거 기술 자립도를
더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6, 7년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 AI 특허나 PCT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논문 인용수를 봐더라도 2018년, 그러니까 미중 간의 대립이 생기기 전과 후를 딱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엄청 낮아요. 그 이후에 엄청 올라갑니다. 특히 2022, 2023, 24, 이 우리가 말한 PCT 특허, 뭐 AI, 휴머노이드, 생성형 AI 이런 뭐 등등의 우리가 첨단 기술에 있는 관련된 양적 지표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편으로는 지금 힘들지만 중국의 이런 산업의 거도화를 더 빠르게 촉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맞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이득과 손실 부분에서는 뭐 다 중국 입장의 이득과 손실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입장에는 지금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조급한 게 더 많죠. 시켜야 되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트럼프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자마자 지금 취임하자마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다는데 지금 계속 되죠. 내 말 안 듣죠. 푸틴도 내 말 안 듣죠. 미국과 지금 중국과 관세 전쟁 했는데 내 뜻대로 중국이 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조급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근데 미국은 내 혼자로는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국을 하기에는 이미 중국이 많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과거에 이제 바이든이 했던 동맹국 우방국들과를 동참을 시켜서 제재를 하는 그리고 또 그대로 가져오고 트럼프 씨가 관세를 묻혀서 하는 제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 분명히 묻고 더블로 간다. 제가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1기를 잊어라. 이미 봤거든 바이든 행정부. 그렇기 때문에 동맹 무방국들을 도움이 없이는 미국 혼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공급망 자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협상의 카테고리 하나가 경제 안보라고. 그러면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한국한테 중국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참 잘못하면 아까 미국한테도 맞고 중국한테도 맞고 이래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불리한 입장이죠. 이득보다는 지금 조급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이를. 이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장기간 갈 것입니다. 관세 전쟁은 타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45%, 125%는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단시간 내에 중국산 크리스마스 제품을 만들어준 나라가 없어요. 진짜 무슨 이야기로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수도 있다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단시간 내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그게 한 36%, 5%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한 2천억 불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단시간 내에 다 하면서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단시간에 대체할 수 없는 게 그게 한 10% 정도의 한 170억 달러. 그거는 뭐 반도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에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결국은 중국을 더 유리하게 만들 거다. 미국이 그렇게 자료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 4월 3일자 커버 스토리를 보시면 모자에 마가잖아요. 보면 메이크 아메리카가 아니라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거. 그게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였어요. 그다음에 그건 아시아 버전의 표지였고 미국 내에 이코노미스트 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를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걸 망가뜨리고 있던 게 진영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야기가 아마존 가시면요. Make China Great Again이라는 모자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간다. 바꿔 말하면 관세 전쟁은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50% 합의가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 자본시장을 조금은 더 이 월가 자본들한테 좀 열어줄 겁니다. 열어줄 것입니다. 열어준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원하는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제2의 합의 택도 없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중 간의 패권 아까 계속 강조해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는 그냥 계속 갑니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으면 길을수록 중국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게 지금 미국일 수밖에 없는. 그럼 그렇게 될 조급할수록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던 한국이 너무 중요하고 일본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된 그 중요한 동맹국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국은 또 한편은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히토리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처음 수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한테 처음 이제 히토류를 승인해 줬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략적,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첨단 패권은 계속 간다. 탈동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들은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물류, 생산 이런 것들을 그림을 잘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진짜 현실은 어떠한가요? 소비 심리가 조금 올랐어. 표현이 이렇게 쓰니까 이만큼 올랐어. 왜냐하면 이번에 노동절 연휴 때도 한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였고 여행을 갔고, 또 이 소매 규모 돈을 쓴 것만 봐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 온 요커들 같은 경우도 우리 명동에서만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알리페이라고 하죠. 알리페이를 쓰는 그 계산을 금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199%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국 요커들이 한국에 왔다라는 자체는 돈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왜 조금이라는 게 그만큼 느껴진 요 정도 그러니까 확 좋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 뭐 부동산 여전히 이제 쉽지는 않죠. 어렵고 그건 단기간에 하실 문제는 아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말할 때 중국 경제가 뭐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고 부동산이 안 올라오고 있고 소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막 힘들 거라고 하지만 힘든 건 맞지만 중국 경제가 최악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 여전히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5%대 했고요. 2분기도 봐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관세 전쟁했지만 또 90일 여유를 했었어요. 중국이 GDP 5%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투자도 다 중요합니다. 수출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수출이 급락을 하면 중국의 소비 침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충격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완전 다른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면 미국 수출 의존도는 한 9.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국 수출의 9.8 정도. 많을 때는 19%, 20% 갔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로 갔습니다. 남미도 가고. 그래서 미국 수출이 떨어진 부분에서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 소비는 중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5경 원이 넘습니다. 5경. 감이 안 오시죠? 5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봐야 몇백 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사람 잠자고 있다는 건 여전히 돈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아까 제가 왜 조금이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죠? 새 것과 쓰던 걸 새 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삼성이 중국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삼성이 힘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한 거예요, 중국에. 그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바꾼 거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먹히고 있다. 이구환신 매우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겁니다. 금리는 낮추고 돈은 더 푸는. 근데 금리는 계속 보면서 낮출때 돈을 푸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조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조절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장 이동성을 넓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분기도 5% 방어할 것 같아요. 왜? 일단 미국이 또 유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2분기 또 방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저는 5%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힘들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야. 중국 정부는 계속 지금 부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지금
그 나름의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심리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결국은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안 되면 결국은 금융 자산이겠죠.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하니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시장을 부양하려고 중국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2억 명이 넘는 중국의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좀 주식에서 조금 해서 계속 이제 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식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나오는 시그널이 중국 정부가 주식을 정부가 챙기겠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도 지금 홍콩도 지금 높게 가고 있지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가는 걸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은 많지만 일단 중국 정부도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구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한 5% 내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소비가 안 되고 수출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럼 투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투자하면 중국 하면 콘크리트 견제, 중국 막 뚝딱뚝딱 돈 써가지고 막 건물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건물 짓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는 과거에 그런 투자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라는 거죠. 빅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계속 만들죠. 충전소 계속 만들죠. 전력 공급망도 만들죠. 인프라 깔죠. 이것도 인프라. 근데 이거는 신형 인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섭다라는 거지. 중국을 자꾸 부동산의 시각으로 막 뚝딱딱 버블 경제로 보는 건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중국이 체질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인프라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그죠? 빅데이터 센터, 5G, 이런 AI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의 어마어마한 돈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주면 중국 경제 성장은 저는 올해도 5% 내외 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 강국에 따라 돈을 또 풀 것이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2분기를 일단 방어했을 거라고 보고요. 3, 4분기인데 4분기 경제는 중국은 원래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는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3분기가 어떠한 반응이죠. 이게 90일 끝나고 나서 관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얘기는 끝나고 나면 3분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정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충돌하느냐, 진짜 120% 가느냐, 그러면 3분기가, 근데 중국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대중국 제품들을 아예 제로로 생각한다는 생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없다라고 하고 지금 판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빠지면 어디서 메꿔야 되지? 동남아에서 메꿀 것인지, 또 수출을 남미를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플러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러면 이제 투자라든지 인프라, 그럼 신형 인프라, 이런 조합에서 이미 하나씩 꼼꼼히 판을 막 그려놓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때 미국의 위협이 될 만큼 급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중국 경제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인데, 경제를 모르시고 하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 경제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성장할 때 막 올라갔잖아요. G2 할 때 그 1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9%, 8%, 7%, 5%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뭐지 어떻게 보면 이런 양적을 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절대 성장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 금액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 10% 성장할 때 1%의 금액과, 그죠? 10년 전에 중국 GDP의 1% 금액과 지금의 1%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8, 90년대 10% 성장 안 했나요? 지금은 5% 성장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뭐 3%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 중국 지금은 아닌데 덩치가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10% 성장보다 지금의 5% 성장이 뭐? 사이즈가 더 커. 그러니까 절대 수치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 앞으로 중국은 7% 성장 못 합니다. 중국은 결국 소프트 랜딩인데, 중국은 앞으로 경제성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간 이 5% 내외 성장을 앞으로 한 5년 정도 버텨줘야 돼. 요즘도 버텨줘야 돼. 4%도 또 내려앉겠죠. 또 버텨줘야 돼. 그럼 또 내려앉겠죠. 3%. 미국 성장이 5% 하나요? 안 하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넘버 2인데 전 세계에서 GDP 3등, 4등, 5등 하는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GDP에 안 됩니다. 때문에
중국은 나름의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 내외를 최대한대로 앞으로 3, 4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올해 얼마에 버틸 것이냐인데, 그것도 안 되면 계속 4%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일은 절대 없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중국 경제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완전히 우리가 봤던 중국 경제하고 다를 겁니다. 중국 경제의 체질의 특성 변화, 중국의 성장 모델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성장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을 할 때 과거에는 제조였다면 지금은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저부가가치 산업이 포션이 컸다면 지금 고부가가치 포션이 클 거라고. 이것은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의 중국 경제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과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방향성은 매우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저렴한 과거에 있는 성장 모델은 안 하겠다고 이미 여러 가지의 정부의 정책, 지금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과거 35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2013년도, 그게 딱 시진핑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 기준이었던 과거 35년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면 저렴한 거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동 집약형으로 2013년도를 기점해서 미래 35년,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죠.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있는 첨단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제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라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중국 경제가 그런 체질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중국의 가장 단점은 농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아직까지 4억 명이 넘는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농민, 농촌, 농업, 이게 삼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4억 명,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가려면 결국은 지금 중산층이 한 6, 7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금 한 14억 중에서 아직까지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것이냐.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편입이 시키는 그 와중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게 되실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 금융 자본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하면서, 이게 제가 볼 때 월가 자본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 시장이 계속 저는 지금도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자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또 투자자나 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한 세 가지 관점: 경제산업 체질의 변화, 과거는 다른 산업, 첨단 산업, 제조 혁신을 통한 변화, 이건 확실하다. 두 번째, 농촌 경제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동,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겠지만, 이게 또 중국 경제에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구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자본시장이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중국 자본 계정은 절대 오픈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중국 경제를 앞으로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죠. 중국 경제의 체질의 변화, 산업의 고도화,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혹은 주변국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가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중국 이렇게 충돌하면요, 특히 관세 전쟁만 했을 때 전 세계 글로벌 GDP가 다 이제 1.6%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마다 다른데, 결국 미국 트럼프 이게 이런 관세를, 무차별한 관세 부분들은 결국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이런 패권 경쟁은 결국은 앞으로의 공급망을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특히 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은 관세 전쟁이지만, 관세 전쟁은 지금 90일 동안 합의를 했지만 관세 전쟁을 제외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계속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났어요.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휴전했으면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뭐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건 관세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관세 협상이, 제가 보고 이런 겁니다. 지금 공개 대응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협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관세 전쟁인데 지금 미국 너희들은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어. 뭐 중국에 팔면 절대 안 돼. 다른 나라에 팔아도 중국에 팔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관세 협상에서 수출 통제도 같이 올려. 그걸 같이 이야기해야지. 그럼 미국은 그건 아니지. 수출 통제는 빼고 관세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관세 전쟁만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 완전한 디커플링이 됩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기술은 그냥 탈동조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내부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했던 여러 미국 내에 있는 전문가 싱크탱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이런 첨단 산업, 이 첨단 산업도 좀 막연하시죠. 근데 그것도 나름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컴퓨팅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죠. 양자,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되는 카테고리들, 그린 테크놀로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카테고리들, 제약, 바이오 카테고리들, 나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카테고리는 다 100% 중국과 같이 못 간다라는 거. 왜? 그거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중국 주도의 공급망, 유럽까지 들어오면 세계 공급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또 어디를 따라야 돼?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스로 공급망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들어가면 그럼 중국과 또 배제되는데, 근데 지금의 공급망은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 말만 듣고 미국의 공급망이 들어가면 우리는 또 중간 제재가 되는데 우리나라 뿐이겠냐고요. 그럼 다른 나라 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영향이 커져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최소한 트럼프 위기에서의 4년은 글로벌 경제 거시적인 성장을 낮추는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산업의 공급망 자체를 바꿈으로써 혼란의 시기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지중 패권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이득과 손실을 얻을까요?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득과 손실, 이렇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보실 때 이득과 손실을 보면 아주 그냥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넘버원의 패권국의 도전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둘 간의 나라 간에는 충돌이, 지금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차피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이렇게 도전국이 확실한 도전국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말한 투키디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억제를 해야 되는, 제재를 해야 되는, 이득을 따진다고 했을 때 지금 매우 조급한데 이득을 지금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중국의 성장을 막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제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중국이 지금 딥시크나 이런 첨단 산업의 성장이 매우 지금 미국의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지금 미국을 앞섰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왜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겠어요? 중국의 조선 선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결국 해양 경쟁력이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은 우리가 말해 군사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해군의 역량을 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경제 안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득보다는 미국의 이런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완전한 디커플링이 힘드니까 지금 미국 관세 전쟁에 보셨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중국산 휴지가 없으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제품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5월 달에 미국에 주문이 들어가야지만 중국에서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제품들이 발주를 해야지만 만들고 해서 해야지만 12월 달에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인데 휴전도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쌓아놓은 재고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도 마찬가지.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도 안 싸우고 싶죠. 안 싸우고 싶죠. 중국은 그냥 그대로 갔었으면 반도체도 나름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잘 지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안주까지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벌어졌어. 이미 미국이 마음을 먹었어. 그럼 중국도 오케이, 받아줄게. 그런 부분에서 힘들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첫 번째, 일단 14억 명을 내가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잖아. 공고히 할 수 있잖아. 이번에 관세 전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자리가 힘들고 그래서 공산당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코로나 시위 때처럼 백지 시위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젊은도 엄청 많아요. 미국산 제품 145%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미국 손님들한테는 식사 비용에다 145%의 부가세를 때리겠습니다. 나이키 신발 안 시켰고 뭐 스타벅스 안 가겠다. 많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은 14혁명을 하나의 공고히 하는 계기, 두 번째, 이 양이 벌어진 거 기술 자립들을 더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6, 7년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 AI 특허나 PCT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논문 인용수를 봐더라도 2018년, 그러니까 미중 간의 대립이 생기기 전과 후를 딱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는 엄청 낮아요. 그 이후에 엄청 올라갑니다. 특히 2022, 2023, 24, 이 우리가 말한 PCT 특허, 뭐 AI, 휴머노이드, 생성형 AI 이런 뭐 등등의 우리가 첨단 기술에 있는 관련된 양적 지표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편으로는 지금 힘들지만 중국의 이런 산업의 거도화를 더 빠르게 촉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건 맞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이득과 손실 부분에서는 뭐 다 중국 입장의 이득과 손실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입장에는 지금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조급한 게 더 많죠. 시켜야 되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트럼프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자마자 지금 취임하자마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다는데 좀 계속 되죠. 내 말 안 듣죠. 푸틴도 내 말 안 듣죠. 미국과 지금 중국과 관세 전쟁 했는데 내 뜻대로 중국이 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조급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근데 미국은 내 혼자로는 지금 힘들다라는 거. 내가 중국을 하기에는 이미 중국이 많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과거에 이제 바이든이 했던 동맹국 우방국들과를 동참을 시켜서 제재를 하는 그리고 또 그대로 가져오고 트럼프 씨가 관세를 묻혀서 하는 제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 분명히 묻고 더블로 간다. 제가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1기를 잊어라. 이미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 그렇기 때문에 동맹 무방국들을 도움이 없이는 미국 혼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공급망 자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협상의 카테고리 하나가 경제 안보라고. 그러면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한국한테 중국 대중국 제재에 동참을 요구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참 잘못하면 아까 미국한테도 맞고 중국한테도 맞고 이래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불리한 입장이죠. 이득보다는 지금 조급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장기간 갈 것입니다. 관세 전쟁은 타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45%, 125%는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단시간 내에 중국산 크리스마스 제품을 만들어준 나라가 없어요. 진짜 무슨 이야기로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수도 있다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단시간 내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그게 한 36%, 5%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한 2천억 불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단시간 내에 다 하면서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단시간에 대체할 수 없는 게 그게 한 10% 정도의 한 170억 달러. 그거는 뭐 반도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에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결국은 중국을 더 유리하게 만들 거다. 미국이 그렇게 자료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 4월 3일자 커버 스토리를 보시면 모자에 마가잖아요. 보면 메이크 아메리카가 아니라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거. 그게 영국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였어요. 그다음에 그건 아시아 버전의 표지였고 미국 내에 이코노미스트 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를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걸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진영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야기가 아마존 가시면요. Make China Great Again이라는 모자가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간다. 바꿔 말하면 관세 전쟁은 합의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50% 합의가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 자본시장을 조금은 더 이 월가 자본들한테 좀 열어줄 겁니다. 열어줄 것입니다. 열어준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원하는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제2의 합의 택도 없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중 간의 패권 아까 계속 강조해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는 그냥 계속 갑니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으면 길을수록 중국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게 지금 미국일 수밖에 없는. 그럼 그렇게 늘 조급할수록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던 한국이 너무 중요하고 일본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되는 그 중요한 동맹국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국은 또 한편은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히토리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처음 수출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한테 처음 이제 히토류를 승인해 줬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략적,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첨단 패권은 계속 간다. 탈동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들은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물류, 생산 이런 것들을 그림을 잘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진짜 현실은 어떠한가요? 소비 심리가 조금 올랐어. 표현이 이렇게 쓰니까 이만큼 올랐어. 왜냐하면 이번에 노동절 연휴 때도 한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였고 여행을 갔고 또 이 소매 규모 돈을 쓴 것만 봐도 훨씬 더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 온 요커들 같은 경우도 우리 명동에서만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알리페이라고 하죠. 알리페이를 쓰는 그 계산을 금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199%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국 요커들이 한국에 왔다라는 자체는 돈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왜 조금이라는 게 그만큼 느껴진 요즘도 정도, 그러니까 확 좋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 뭐 부동산 여전히 이제 쉽지는 않죠. 어렵고 그건 단기간에 하실 문제는 아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말할 때 중국 경제가 뭐 많은 분들이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고 부동산이 안 올라오고 있고 소비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막 힘들 거라고 하지만 힘든 건 맞지만 중국 경제가 최악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 경제가 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 여전히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5%대 했고요. 2분기도 봐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관세 전쟁했지만 또 90일 여유를 했었어요. 중국이 GDP 5%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고 투자도 다 중요합니다. 수출이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수출이 급락을 하면 중국의 소비 침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충격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완전 다른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면 미국 수출 의존도는 한 9.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국 수출의 9.8 정도. 많을 때는 19%, 20% 갔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로 갔습니다. 남미도 가고. 그래서 미국 수출이 떨어진 부분에서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 소비는 중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5경 원이 넘습니다. 5경. 감이 안 오시죠? 5경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해봐야 몇백 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사람 잠자고 있다는 건 여전히 돈을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아까 제가 왜 조금이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죠? 새 것과 쓰던 걸 새 거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삼성이 중국에도 많이 수출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삼성이 힘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한 거예요, 중국에. 그만큼 보조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바꾼 거라는 이야기죠. 여전히 먹히고 있다. 이구환신 매우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겁니다. 금리는 낮추고 돈은 더 푼. 근데 금리는 계속 보면서 낮출 때 돈을 푸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조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조절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시장의 이동성을 넓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분기도 5% 방어할 것 같아요. 왜? 일단 미국이 또 유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2분기 또 방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저는 5%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힘들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거야. 중국 정부는 계속 지금 부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서로 간에 이제 줄다리기가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지금 그 나름의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소비를 하려면 결국은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안 되면 결국은 금융 자산이겠죠.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하니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시장을 부양하려고 중국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 2억 명이 넘는 중국의 개미들이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좀 주식에서 조금 해서 계속 이제 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식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나오는 시그널이 중국 정부가 주식을 정부가 챙기겠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도 지금 홍콩도 지금 높게 가고 있지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가는 걸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은 많지만 일단 중국 정부도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한 5% 내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소비가 안 되고 수출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럼 투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투자하면 중국 하면 콘크리트 견제, 중국 막 뚝딱뚝딱 돈 써가지고 막 건물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건물 짓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는 과거에 그런 투자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라는 거죠. 빅데이터 센터, 5G 기지국 계속 만들죠. 충전소 계속 만들죠. 전력 공급망도 만들죠. 인프라 깔죠. 이것도 인프라. 근데 이거는 신형 인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섭다라는 거지. 중국을 자꾸 부동산의 시각으로 막 뚝딱딱 버블 경제로 보는 건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중국이 체질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인프라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그죠? 빅데이터 센터, 5G, 이런 AI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주면 중국 경제 성장은 저는 올해도 5% 내외 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 강도에 따라 돈을 또 풀 것이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2분기를 일단 방어했을 거라고 보고요. 3, 4분기인데 4분기 경제는 중국은 원래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는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3분기가 어떠한 반응이죠. 이게 90일 끝나고 나서 관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얘기는 끝나고 나면 3분기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정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충돌하느냐, 진짜 120% 가느냐, 그러면 3분기가, 근데 중국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대중국 제품들을 아예 제로로 생각한다는 생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게 없다라고 하고 지금 판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빠지면 어디서 메꿔야 되지? 동남아에서 메꿀 것인지, 또 수출을 남미를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플러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러면 이제 투자라든지 인프라, 그럼 신형 인프라, 이런 조합에서 이미 하나씩 꼼꼼히 판을 막 그려놓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때 미국의 위협이 될 만큼 급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중국 경제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인데, 경제를 모르시고 하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 경제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성장할 때 막 올라갔잖아요. G2 할 때 그 1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9%, 8%, 7%, 5%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보시 어떻게 보면 이런 양적을 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절대 성장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 금액을 보셔야 돼요. 과거에 10% 성장할 때 1%의 금액과, 그죠? 10년 전에 중국 GDP의 1% 금액과 지금의 1%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8, 90년대 10% 성장 안 했나요? 지금은 5% 성장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뭐 3%도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 중국 지금은 아닌데 덩치가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10% 성장보다 지금의 5% 성장이 사이즈가 더 커. 그러니까 절대 수치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 앞으로 중국은 7% 성장 못 합니다. 중국은 결국 소프트 랜딩인데, 중국은 앞으로 경제성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간 이 5% 내외 성장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버텨줘야 돼. 요즘도 버텨줘야 돼. 4%도 또 내려앉겠죠. 또 버텨줘야 돼. 또 내려앉겠죠. 3%. 미국 성장이 5% 하나요? 안 하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넘버 2인데 전 세계에서 GDP 3등, 4등, 5등 하는 나라를 다 합쳐도 중국 GDP에 안 됩니다. 때문에 중국은 나름의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 내외를 최대한대로 앞으로 3, 4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올해 얼마에 버틸 것이냐인데, 그것도 안 되면 4% 내려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일은 절대 없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중국 경제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완전히 우리가 봤던 중국 경제하고 다를 겁니다. 중국 경제의 체질의 특성 변화, 중국의 성장 모델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성장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을 할 때 과거에는 제조였다면 지금은 첨단 산업과 고부가가치, 저부가가치 산업이 포션이 컸다면 지금 고부가가치 포션이 클 거라고. 이것은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의 중국 경제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과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방향성은 매우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저렴한 과거에 있는 성장 모델은 안 하겠다고 이미 여러 가지의 정부의 정책, 지금 중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과거 35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2013년도, 그게 딱 시진핑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 기준이었던 과거 35년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면 저렴한 거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동 집약형으로 2013년도를 기점해서 미래 35년,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죠.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있는 첨단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 제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라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중국 경제가 그런 체질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중국의 가장 단점은 농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은 아직까지 4억 명이 넘는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농민, 농촌, 농업, 이게 삼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4억 명,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가려면 결국은 지금 중산층이 한 6, 7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지금 한 14억 중에서 아주까지 농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것이냐.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편입이 시키는 그 와중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게 되실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 금융 자본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하면서, 이게 제가 볼 때 월가 자본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본 시장이 계속 저는 지금도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자본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또 투자자나 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변화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한 3가지 관점: 경제산업 체질의 변화, 과거는 다른 산업, 첨단 산업, 제조 혁신을 통한 변화, 이건 확실하다. 두 번째, 농촌 경제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동,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겠지만, 이게 또 중국 경제에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구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자본시장이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중국 자본 계정은 절대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중국 경제를 앞으로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죠. 중국 경제의 체질의 변화, 산업의 고도화,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혹은 주변국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가장 현장감 있게 팩트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뛰어다녔던 내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죠. 감사합니다.